지옥으로 향하는 문은 아주 사소한 틈으로 열렸. 그날 밤 아내 미연을 동창회 모임에서 데려오던 길이었. 밤 공기는 상쾌했. 차 안에는 은은한 라디오 소리가 흐르고 있었.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 나는 운전대를 잡고 조수석에 앉은 아내를 흘깃보았. 달빛을 받은 미연의 옆모습은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름다웠. 그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이 평범한 일상이 내 세상의 전부였. 피곤하지 않아? 재밌었어? 내 물음에 미연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 그럼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좋았. 다들 당신 안부 묻더라. 우리 남편 잘생겼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 그녀의 애교 섞인 말투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겨오는 낯선 향기를 맡았. 미연이 평소에 쓰던 은은한 프리지아 꽃향기가 아니었다. 짙고 강렬한 스파이시한 향이 섞인 명백히 남성적인 우디 계열의 향수 냄새였. 코끝을 찌르는 그 향기는 우리 둘만의 공간에 침입한 불청객처럼 이질적이었다. 이거 무슨 향수야? 당신 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가볍게 물었. 정말 별 생각 없었. 그저 궁금했을 뿐이다. 하지만 미연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과장되게 인상을 찌푸리며 태연하게 웃었. 아, 이거? 옆자리에 앉았던 남자 동기 향수인가 봐. 어찌나 진하게 뿌렸는지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야. 정말 센스 없기는. 그녀는 가볍게 투덜거리며 창문을 살짝 열었. 너무나 자연스러운 설명. 나는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왜였을까? 그래, 동창회잖아. 오랜만에 만난 남자 동기랑 반갑게 인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 여자인데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그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려 했. 그저 스쳐 지나간 향기였을 뿐인데. 그날 이후 나는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을 자주 되돌아보았다. 미연은 그야말로 완벽한 아내였. 흠잡을 데가 없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 모두가 그녀를 칭찬했. 지훈 씨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미연 씨 같은 아내를 만나다니. 직장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농담. 너희 집사람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 어머니의 만족스러운 칭찬까지. 그녀는 그런 여자였.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야근할 때면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영양 만점의 도시락을 싸주었. 도시락 뚜껑에는 항상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 남편. 당신의 모든 노력을 응원해 라는 작은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 작은 메모 하나가 밤샘 작업의 피로를 전부 잊게 할 만큼 그녀는 내게 절대적인 지지자였. 매일 아침 완벽하게 차려진 아침상. 늘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집. 아들 민준이의 숙제나 준비물 하나 놓치는 법이 없었.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정연했. 나는 그 평화로운 세상의 가장 큰 수혜자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라고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 작은 균열을 애써 무시하고 싶었던 것은 나는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이라고. 1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안일함에 빠져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 그렇게 몇 주가 흘렀. 낯선 향수 사건은 그저 해프닝으로, 희미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 듯했.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일상적인 일이었. 스크롤을 내리던 내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 잘못 본 것이 아니었.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 850. 0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 결제일은 2주 전 수요일 오후 3시 17분. 그날, 그 시간, 나는 분명히 기억했다. 우리는 거실에서 아들 민준이와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다. 미연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평범하고 행복했던 오후였. 그런데 5성급 호텔인 그랜드 엘리시안에서의 이 거액의 결제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하얘졌. 아닐 거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회비라던가, 아니면 친구들 선물을 한꺼번에 샀다던가. 나는 필사적으로 다른 가능성을 찾아 헤맸지만 호텔이라는 두 글자가 모든 합리적인 추론을 막아섰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으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미연은 침대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다. 그 평온한 모습에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다. 미연아, 잠깐만. 이거 뭐야?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크게 떨려 나왔다. 나는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 미연의 시선이 화면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미세한 당혹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 그녀의 동공이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흔들렸.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이내 책을 내려놓고 놀란 표정을 짓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 아, 정말 당신한테는 완벽한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김샜네. 비밀이라니? 무슨 말이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미연은 노트북을 닫고 내 손을 꼭 잡았. 그녀의 표정은 서운함과 애정이 뒤섞여 있었.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순간 내가 잘못 본 것이라고 착각할 뻔했. 우리 곧 결혼 10주년이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 몰래 깜짝 파티 준비하고 있었어.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 스위트룸 예약금이야. 친구들이랑 같이 당신 놀래주려고. 그녀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메일함을 열어 보여주었.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 10주년 기념 파티 예약 확인이라는 제목의 메일. 예약자 이름은 미연.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했다. 심지어 파티 참석자 명단과 메뉴 선택 옵션까지 적혀 있는 너무나도 완벽한 가짜 증거였다. 순간 아내를 의심했던 내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다. 어떻게 10년을 함께한 아내를 저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지? 나는 멍하니 서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괜한 오해를 했어. 미연은 괜찮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내가 너무 티를 안 냈나 보네. 이제 알았으니까 파티 더 멋지게 준비해야겠다. 그녀의 너그러운 용서에 나는 더욱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렇게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 내가 미안한 마음에 그럼 우리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디지털 액자에 사진이나 새로 채워 넣을까? 민준이 최근 사진들로 라고 말하자 미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어머, 그거 맞아. 깜빡했네. 얼마 전부터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까맣게 나가버렸어. 고장 났나 봐. AS 센터에 전화해봐야 하는데 바빠서 정신이 없었네. 내가 수리 맡기려고 서랍에 넣어뒀어. 내일 바로 전화해볼게.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평온했. 하지만 이상했.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 사진이 선명하게 흘러나오던 액자였. 나는 더 묻지 않았.
또다시 아내를 의심하는 못난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 그날 밤 나는 죄책감과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 사이에서 뒤척였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갔.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미연의 휴대폰 화면이 쓱 하고 켜졌. 메시지 알림이었다. 발신자는 유나, 절친. 미연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짧은 한 줄의 문장에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 숨이 멎는 것 같았. 쨍그랑. 머릿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제 정말 최고였어. 다음엔 우리 아지트에서 볼까? 어제 미연은 분명 하루 종일 민준이와 함께 집에 있었다. 그리고 유나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고. 미연이 바로 며칠 전에 내게 말해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최고였다니? 우리 아지트라니? 손가락 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고 휴대폰을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완벽했던 내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붕괴의 서곡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나의 길고 외로운 싸움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엉성한 미행을 시작했. 탐정 영화의 주인공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현실의 나는 그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초조한 남편일 뿐이었. 모자를 푹 눌러쓰고 혹시나 미연이 백미러로 나를 발견할까봐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차를 뒤쫓았다. 미연의 차는 강남의 한 고급 브런치 카페 앞에서 멈췄. 나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숨을 죽였. 잠시 후 정말로 친구 유나가 카페에서 나와 미연을 반갑게 맞이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웃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절친들의 수다 시간이었다. 순간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지독한 자기 혐오가 몰려왔. 내가 미쳤구나. 정말 정신과에 가봐야 하는 건 나였어. 아내의 친구 관계까지 의심하는 추악한 의부증 환자. 나는 스스로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운전대를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다. 미연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그녀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나는 완전히 패배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려던 순간 무심코 계기판에 주행 기록계를 보았. 그 숫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127km. 집에서 강남의 그 카페까지 왕복거리는 기껏해야 30km 남짓. 그렇다면 나머지 100km, 200km는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카페는 왕복 30km. 그럼 100km는? 혹시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갔나? 아니면 쇼핑. 하지만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질문이 떠올랐지만 어느 것 하나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 단 하나 확실한 건 아내가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가 들어찼. 그녀는 유나를 만나기 전 혹은 후에 어딘가를 더 들렀던 것이다. 그것도 아주 먼 곳을. 그날 이후 나는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 잠은 오지 않았. 입맛도 없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 거울 속 내 모습은 내가 보기에도 낯설었다. 미연이 없는 시간. 나는 미친 사람처럼 증거를 찾아 헤맸. 그녀의 노트북 검색 기록, 휴지통, 오래된 이메일까지. 하지만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문가였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깨끗했다. 마치 나의 의심이 정말 망상인 것처럼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나는 그녀의 휴대폰에 다시 손을 댔다. 하지만 내 생일이었던 비밀번호는 이미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 몇 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휴대폰은 차갑게 잠겨버렸다. 그날 저녁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연에게 물었다. 휴대폰 비밀번호 바꿨어? 왜?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날카롭게 튀어나갔다. 책을 읽던 미연은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책을 덮고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 정말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건 병이야. 의부증이라고. 미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당신 숨막히게 해? 당신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감옥에 있는 죄수야. 나는 그 눈물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범인은 나였고 그녀는 상처받은 피해자였다. 그 순간부터 미연의 치밀한 반격, 아니 나를 고립시키기 위한 잔인한 심리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내가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움직였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지훈아, 애미다. 너 요새 무슨 일 있니? 미연이가 걱정이 많더라. 네가 자꾸 자기를 의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10년 동안 너 하나 보고 살아온 애한테. 그러면 못 쓴다. 회사 일이 힘들면 말을 해야지. 왜 애꿎은 아내를 잡니? 어머니는 내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이미 미연의 눈물 섞인 하소연에 완벽하게 설득당한 후였.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세상에서 미연은 이미 성녀였고 나는 그런 아내를 괴롭히는 못난 아들이 되어 있었. 가장 친한 직장 동료 현우마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 어느 날 그는 나를 옥상으로 불러내 조심스럽게 물었. 야, 지훈아, 무슨 일 있냐? 재수 씨가 전화 와서 너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냐고 묻던데. 얼굴이 말이 아니야. 너 괜찮은 거 맞아?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병원이라도 가봐. 재수 씨가 걱정 많이 하더라. 아내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 나를 불안정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깊은 수렁에 빠진 기분이었. 사방이 벽으로 막힌 감옥에 갇힌 것이다. 이제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 정말 내가 미친 걸까? 그녀의 눈물, 어머니의 걱정, 친구의 의심, 모든 것이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쩌면 그 100km도 내가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메시지도 내가 오해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거실에 걸린 우리의 웨딩 사진을 보았.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미연의 얼굴. 이 웃음도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모든 행복을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내 망상이지? 나는 점점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미연이 짜놓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 발버둥 칠수록 나는 더 깊이 얽매여 들어갔다. 그 거미줄에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은 아들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주말 오후 나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모를 불길함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민준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민준이가 최근 들어 부쩍 불안해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서요. 그림을 그려도 온통 검은색만 사용하고요.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신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 내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미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 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이제 만족해.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의심 때문에, 당신 망상 때문에 우리 아들까지 상처받고 있잖아. 제발 그만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멈춰줘.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 내가 틀렸던 걸까? 나의 의심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병들게 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 미연의 말이 맞았. 내가 미친놈이었. 나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내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렸다. 그때였다. 어둠에 잠긴 거실 벽에 작고 붉은 점 하나가 나타났. 처음에는 벌레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 점은 의지를 가진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붉은 레이저 불빛은 벽 위에 글씨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안 타. 나는 숨을 쉴 수 없었.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불빛은 잠시 멈추더니 다시 움직여 숫자를 그렸. 나는 망설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울리는 내 심장 소리가 온 집안을 채우는 것 같았. 1204호. 아래층에 사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목례만 나누던 그 노인. 그가 대체 무엇을 안다는 말인가? 공포와 한 줄기 희망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에 휩싸여 나는 현관으로 향했.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이것이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나를 움직였다. 조심스럽게 1204호의 문을 두드렸. 잠시 후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익숙한 무표정의 노인이 나타났. 이 씨였다. 그는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 들어오게. 기다리고 있었네. 그의 집은 우리 집과 같은 구조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 최소한의 가구와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책들. 그리고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거실 한쪽 벽을 차지한 거대한 코르크 보드였다. 그곳에는 아내 미연의 사진, 우리 집 아파트 단지의 지도,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가득한 메모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마치 범죄 수사 현장 같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코르크 보드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 웃고 있는 미연의 얼굴, 그녀의 차, 아파트 주차장, 그리고 낯선 두 남자의 얼굴. 사진들 사이에는 붉은 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 옆에는 날카로운 필체로 시간과 장소, 만남의 패턴이 분석된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한 가정을 향한 저주이자 한 형사의 집요한 추적 기록이었다. 이 씨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는 맞은편 낡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테이블 위로 낡은 손때가 묻은 수첩 하나를 밀어놓았. 이복의 젊은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내 머리를 강타했. 자네 아내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냐. 한 명이 아니란 말일세. 둘이야. 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 둘이라고?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둘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 나는 실소했. 농담이시죠? 어르신, 제 아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씨는 아무 말 없이 코르크보드를 턱짓으로 가리켰. 이 씨는 은퇴한 형사였. 그는 오랜 직업병이라며 멋쩍게 웃었지만 그의 눈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네 아내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주부의 패턴과 달랐어.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지. 그는 수첩을 펼쳐보였. 그 안에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내의 또 다른 삶이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 X월 X일, 화요일 오후 2, 15, 검은색 세단 도착. 40대 중반 남성이야 에네밀, 하차 후 부인과 함께 외출. 목적지 강남 인터콘티넨탈 호텔. X월 X일, 금요일 오후 4, 30, 흰색 스포츠카 도착. 30대 초반 남성이야 에네미 하차, 부인과 함께 인근 스튜디오 건물로 이동. X월 X일, 목요일 저녁 7시, 에네밀과 청담동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식사. 미연이 받은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나옴. 수첩에는 미연이 만나는 두 남자의 인상착에 차량 종류, 만나는 요일과 시간대의 패턴까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주로 중년의 사업가풍 남자를, 금요일과 주말에는 젊은 예술가풍의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었. 나는 할 말을 잃었. 내가 아내를 의심하며 혼자 괴로워하는 동안 이 노인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왜 저에게 이런 것을? 내 떨리는 목소리에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 자네 아들 민준이 때문이야.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는 아이의 얼굴에 그늘이 깊더군. 나도 손주 녀석이 있는데 아이들 얼굴은 거짓말을 못해. 아이는 죄가 없지 않나.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 나를 미친놈 취급하던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내 편을 만난 기분이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절박하게 물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저 여자는 프로거든. 증거를 잡으려면 우리도 프로가 되어야 해. 지금부터 자네는 내 파트너야. 감정은 집에 두고 와. 여기서는 머리만 쓰는 걸세. 그날 이후 나와 은퇴한 노영사의 기묘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이 씨는 내게 미행과 증거 수집의 기본 원칙들을 가르쳐 주었. 들키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는 법,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냉정함을 잃지 않는 법. 우리는 미연의 패턴에 맞춰 움직였. 화요일 오후 우리는 이 씨의 낡은 차 안에서 잠복했다. 차 안에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싸구려 커피향이 뒤섞여 있었다.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 정확히 2시 15분. 예측대로 검은색 세단이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섰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 미연은 평소와 다른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나와 그의 차에 올라탔.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쫓았. 그들은 시내의 한 고급 호텔로 들어갔다. 이 씨는 망원 렌즈로 두 사람이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 장 찍었. 나는 주먹을 하얗게 쥐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걸로는 부족해.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저런 족속들은 변명도 프로급이거든. 금요일은 더 극적이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를 만나는 날이었다. 미연은 청바지에 스니커즈,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집을 나섰. 그들은 홍대 인근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업실로 보이는 건물로 들어갔. 우리는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 몇 시간 후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웃으며 나왔. 우리가 그들의 사진을 찍으려던 순간 골목길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넘어뜨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미연과 남자가 동시에 우리 쪽을 돌아봤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씨의 손에 이끌려 옆에 있던 지저분한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 축축한 벽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사람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우리 쪽을 잠시 살피더니 이내 다시 웃으며 걸어갔. 나는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 그들의 웃음소리가 자기, 다음 주에는 우리 1박으로 어디 여행 갈까 하는 미연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 우리는 그들이 포옹하는 사진을 찍는데 성공했지만 이 씨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포옹, 친구끼리도 할 수 있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그의 말은 옳았다. 사진 몇 장만으로는 미연의 완벽한 연기를 깨부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나의 망상으로, 단순한 친구 관계에 대한 오해로 몰아갈 것이 분명했.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이 씨의 집에서 우리는 촬영한 사진들을 검토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 나는 좌절감에 머리를 감쌌. 이깟 사진 몇 장으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여자는 저걸 다 친구라고 우길 겁니다.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씨는 내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 자네 집에 아내와 같이 쓰는 물건 중에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가 있나? 예를 들면 아내가 깜빡 잊고 신경 쓰지 못했을 만한 그런 거 말일세.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 나는 머릿속을 헤집었다.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 TV. 하지만 그런 것들은 미연이 이미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을 터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물건이 있었. 흐릿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 미연이 고장났다고 말하던 순간의 그 미세한 표정 변화. 나는 벌떡 일어섰. 액자, 디지털 액자요. 결혼기념일 선물이었는데 고장났다고. 아내가 수리 맡긴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갔.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았. 고장났다던 아내의 말이, 수리 맡긴다던 그 평온한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나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수리 맡긴다는 물건이 왜 여기에? 상자를 열자 익숙한 디지털 액자가 모습을 드러냈. 나는 그것을 보물처럼 품에 안고 다시 이 씨의 집으로 달려갔다. 여기 있습니다. 이 씨는 말없이 액자를 받아들고 뒷면의 모델명을 확인했. 그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능숙하게 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했. 나는 그의 등 뒤에서 초조하게 서성일 뿐이었다. 내 인생의 모든 진실이 저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 계정은 자네 이메일로 되어 있을 걸세.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그의 말대로 잠시 후 내 휴대폰으로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가 담긴 이메일이 도착했.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우리는 새로운 비밀번호로 로그인했. 화면에 나타난 것은 평범한 클라우드 저장소 인터페이스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띈 폴더의 이름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 혹시 모든 것이 내 오해는 아니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어쩌면 이 폴더를 열면 행복했던 우리의 모습만 가득할 거야. 우리가 폴더를 열자 행복했던 지난 10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우리의 결혼식 사진,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 첫 가족 여행, 사진 속 미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스크롤을 내리던 손을 멈췄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이 행복한 기억들이 곧 다가올 진실 앞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부서질지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이보게. 이 씨의 나직한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이것 좀 보게.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다른 파일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2개의 하위 폴더가 있었. 폴더의 이름은 너무나도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Project A 그리고 Project B.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Project A를 클릭했다. 그 순간 화면 가득 펼쳐진 수십 개의 썸네일에 나는 숨을 쉴 수 없었. 미연이었. 하지만 내 옆에 있던 그 미연이 아니었. 낯선 중년의 남자와 함께였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를 나누는 모습. 작년 내 생일. 내가 선물했던 바로 그 스카프를 두르고 낯선 남자와 웃고 있는 미연의 사진. 민준이가 아파서 밤새 간호하던 날. 오후에 다른 남자와 호텔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 사진. 나의 모든 헌신과 사랑이 그녀의 알리바이를 위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 나는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려 클릭조차 할 수 없었. 이 씨가 대신 사진들을 하나씩 열었다. 행복했던 우리 가족 사진 바로 아래에 아내의 추악한 배신이 수백 장의 증거로 기록되어 있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 우리는 말없이 프로젝트 B 폴더를 열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였다. 홍대의 카페에서, 한강공원에서, 어두운 영화관에서 다른 남자와 다른 장소. 하지만 똑같이 행복해 보이는 미연의 얼굴. 나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비웃는 완벽하게 계획된 이중생활이었.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 프로젝트 A 폴더 안에는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다. 이 씨가 파일을 재생하자 익숙한 레스토랑의 소음과 함께 미연의 얼굴이 화면을 채웠. 그녀는 울고 있었. 너무나도 아름답고 처연하게.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모든 현실을 산산조각 냈다. 오빠,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남편은 아직 몰라. 그 사람 실망시킬 수 없어서. 내가 불완전한 여자라서 정말 미안해. 영상을 보던 나는 자리에서 비틀거렸. 불임이라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 민준이를 가졌을 때 우린 얼마나 기뻐했던가? 그럼 내 아들 민준이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온몸을 잠식했다. 지난 7년간 내 삶의 전부였던 아이.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당장 유전자 검사부터 하게.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해. 이 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민준이가 잠든 사이 그의 머리카락 몇 올을 몰래 챙겨 유전자 검사 센터로 향했.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그 자체였.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 웃으며 나를 바라보는 민준이의 얼굴이 어느 순간 낯선 남자의 얼굴로 변하는 꿈. 나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다. 거실에서 놀고 있는 민준이를 볼 때마다 나는 아이의 얼굴에서 필사적으로 나의 흔적을 찾았. 어떤 날은 내 눈을 쏙 빼닮은 것 같아 안도했지만 어떤 날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 절망에 빠졌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이의 존재를 의심하는 죄책감이 뒤섞여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남은 증거들을 마저 확인했.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에서 또 다른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와 함께한 영상이었. 영상 속 미연은 놀랍게도 또 울고 있었. 그리고 그녀는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사실 나 아이를 못 낳아. 남편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 내가 불완전한 여자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비밀을 안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워.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 이것은 사랑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이었. 그녀는 불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연기하며 두 남자의 동정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해 그들을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남자 모두 자신이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게 만들면서 정말 지독하고 영악한 여자였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기극이었다. 나는 피해자였고 저 여자는 약탈자였다. 그녀는 두 남자의 감정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가지고 놀고 있었.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 결과가 나왔다고 했. 나는 이 씨의 집에서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 화면을 스크롤의 결과 확인란을 찾았. 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 침부 확률 99. 99%.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 나도 모르게 흐느낌이 터져나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었. 내 진짜 아들. 하지만 그 짧은 안도감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미연의 그 눈물과 거짓말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아들, 내 아들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추악한 연극을 위한 소품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녀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빼앗지 못했다. 내 아들. 이제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악마가 되어야만 했.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 부들부들 떨리는 내 어깨 위로 이 씨의 묵직한 손이 올라왔. 이제 모든 게 준비됐네. 저 여자를 법정에 세울 시간이야. 나는 이 씨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나는 차갑고 엄숙한 공기로 가득한 가정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다. 높은 천장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듯한 공간. 맞은편에는 아내 미연이 언제나처럼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일부러 연약해 보이도록 고른 듯한 여린 색상의 옷이었. 창백한 얼굴과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굴 듯한 붉은 눈시울.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 그녀의 옆에는 유명 로펌 소속이라는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연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제 의뢰인은 지난 10년간 헌신적으로 가정을 위해 살아온 현모양처입니다. 하지만 남편인 원고의 근거 없는 의심과 망상, 즉 의부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피고는 밤마다 남편의 끝없는 의심에 시달려야 했고 모든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부부 관계입니까? 원고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는 명백히 부당하며 아직 어린 아들 민준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미연은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준비라도 한 듯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다. 가늘게 떨리는 어깨는 그녀를 더욱 가련하게 만들었다. 조정위원들의 시선이 동정적으로 그녀에게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역시 예상했던 시나리오였.
그녀는 나를 미친놈으로 만들어 이 싸움에서 이기려 하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다. 이 씨가 소개해준 연륜이 느껴지는 나의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미연 측 변호사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차분함 속에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지금부터 저희는 망상이 아닌 차가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파일에서 첫 번째 증거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미연과 중년의 사업가 에네밀과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 미연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 이에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상 파트너와의 만남일 뿐입니다. 원고의 망상이 모든 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내 변호사는 동요하지 않고 다음 사진들을 올려놓았. 이번에는 젊은 예술가풍의 남자 에네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스튜디오 앞에서 포옹을 하는 모습, 한강공원에서 다정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는 모습,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 조정위원들 사이에서 나직한 수군거림이 들려왔. 이 또한 오렌지인일 뿐입니다. 미연의 변호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알겠습니다. 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 피고에게는 사업 파트너도 오렌지인도 모두 남자뿐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노트북을 열어 법원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가족의 추억이라는 폴더였다. 하지만 그가 폴더 안에 숨겨진 하위 폴더 프로젝트 A를 클릭하는 순간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첫 번째 동영상이 재생되었. 고급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중년 남자에게 고백하는 장면이었다. 오빠,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남편은 아직 몰라. 그 사람 실망시킬 수 없어서 내가 불완전한 여자라서 정말 미안해. 방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 미연의 변호사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 조정위원 중 한 명은 안경을 고쳤으며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 피고는 이 비극적인 거짓말을 한 남자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변호사는 프로젝트 B 폴더를 열어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 앞에서 미연은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눈물로 똑같은 대사를 읊고 있었다. 사실 나 아이를 못 낳아. 남편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 내가 불완전한 여자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비밀을 안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워. 그 순간 미연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 그녀의 연극을 지켜보던 조정위원들의 얼굴에서 동정심은 사라지고 차가운 경멸이 그 자리를 채웠다. 미연의 변호사는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 내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렸. 피고는 자신이 불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7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민중 군의 출생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식 결과입니다. 원고와 김민중 군의 친자 확률 99%입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보이는 순간 미연은 낮게 신음하며 무너져 내렸.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피고는 단순히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끔찍한 거짓말로 2명의 남자를 기만하고
동시에 그 모든 책임을 남편의 정신적인 문제로 덮어씌우려 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아이를 양육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나는 미연이 아닌 조정위원들을 바라보았. 저는 지난 10년간 제 아내를 사랑했고 완벽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복수를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제 아들이 더 이상 거짓과 기만 속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제 아들에게 진실되고 정직한 세상을 살아갈 기회를 주십시오. 며칠 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 판결문에는 이례적으로 피고의 행위를 가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악의적 기만이라고 명시했다.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 아들 민준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나에게 주어졌. 미연은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 법원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방청석에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던 이 씨가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네. 정말 잘 싸웠어.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연은 변호사와 함께 고개를 숙인 채 초라한 모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 아니,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길고 길었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빗속으로 걸어 나왔. 이제 남은 것은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민준이를 데리러 가는 것뿐이었. 나는 곧장 민준이의 학교로 향했.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데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 잠시 후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쏟아져 나왔.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한 민준이가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다. 아빠. 나는 달려오는 아이를 번쩍 들어 품에 안았. 지난 몇 달간 아이를 안아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책감과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꽉 껴안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 그날 저녁 우리 집 부엌에는 오랜만에 맛있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 찼. 내가 계란을 푸는 동안 민준이는 작은 고사리 손으로 소시지에 칼집을 내고 있었. 서툴렀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즐거움이 가득했. 지옥 같던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중한 저녁이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민준이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준이의 눈을 마주 보았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 하지만 모든 진실을 말해줄 수도 없었. 엄마는 잠시 멀리 가서 살게 됐어. 어른들의 사정이 좀 있거든. 엄마도 민준이 많이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당분간은 아빠랑 둘이서 지내야 해. 그래도 괜찮지? 아빠가 민준이 심심하지 않게 매일매일 더 재미있게 놀아줄게. 민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 응, 아빠가 있으면 돼. 그럼 우리 주말에 캠핑 갈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 언젠가 이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날이 올까? 나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주말이 되자 나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지난 10년의 거짓을 걷어내는 의식이었다. 나는 미연의 화려한 옷들과 값비싼 가방들을 커다란 상자에 담았. 그녀가 아끼던 향수병들을 버릴 때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내 것이 아닌 물건을 치우는 듯한 무감각함만이 남았다. 그녀가 남긴 모든 흔적들, 그녀가 연기했던 완벽한 아내의 소품들을 하나씩 지워나갔. 옷장을 비우고 화장대를 정리하고 그녀가 아끼던 찻잔 세트를 상자에 넣었.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 정리를 하던 중 나는 서재 구석에 놓인 디지털 액자를 발견했다. 검은 화면은 여전히 아무것도 비추지 않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것을 버릴까 망설였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린 물건.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 나는 마른 수건으로 액자에 쌓인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 책장 한가운데에 올려두었다. 이것은 더 이상 배신의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를 지옥에서 구해준 진실의 힘을 상징하는 기념비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다시 무언가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이 텅 빈 액자를 보며 오늘의 다짐을 기억하리라.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나는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 선생님, 저 지훈입니다. 잘 지내시죠? 그래. 자네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구먼. 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아야 할지.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됐다. 그런 소리 하려고 전화했나? 애기 오늘 웃던가? 네? 아, 네. 정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아이 웃음 지켜주려고 이 모든 일을 한 거 아닌가? 이제 자네가 할 일은 하나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그거면 돼. 아비 노릇. 그거 쉽지 않은 거요. 그는 늘 그랬듯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 얼마 후 나와 민준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캐릭터들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민준이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 그 청명하고 순수한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TV가 아닌 그런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 지난 10년 나는 완벽한 거짓 속에서 살았. 하지만 그 화려했던 거짓의 성은 아들의 진정한 웃음소리 하나만 못했다. 앞으로의 삶은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서툴고 부족하고 외로울지도 모른다. 혼자서 학부모 상담에 가야 할 것이고 서툰 솜씨로 민준이의 소풍 도시락을 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이곳엔 진실이 있으니까. 진실은 때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졌다. 나는 웃고 있는 아들을 조용히 끌어안았. 새로운 아침이었다. 거짓이 저물고 마침내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또한 모든 앱의 전체 기능을 이용하려면 앱 활동을 사용 설정하세요.